말기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보스턴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희귀 종양입니다. 수술하면 완치됩니다. 서울 의사의 말이었죠. 같은 딸, 같은 CT 영상.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상급 병원들은 너무 빨리 확신했습니다. 말기, 전이, 수술 불가. 그러나 진단서에는 이상할 만큼 많은 빈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장 속도는 한 줄, 전이 판단은 모호한 표현뿐이었죠. 저는 그 빈칸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0분 만에 의심하는 의사와 희귀 케이스를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호진을 뒤집은 걸까요?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밀포드입니다. 런던에서 부동산 투자 그룹을 운영하죠. 숫자와 계약서, 위험과 수익률을 다루는 세계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안심시키는지 압니다. 딸 에밀리의 병명 앞에서도 그 확률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났어요. 미국 보스턴의 상급 병원, 이어진 런던의 두 번째 의견. 말기 폐암, 다발성 전이 의심, 수술 불가 판정. 남은 시간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차분했고 설명은 완결돼 있었어요. 바로 그 완결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부동산 거래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너무 매끈한 서류일수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밀리는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담배를 입에 대본 적 없고 술은 파티 때 샴페인 한두 잔이 전부였어요. 22살 옥스퍼드 경제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투자은행 인턴십을 시작한 참이었죠. 매년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주말마다 하이드 파크를 달렸습니다. 제 눈에 따른 완벽한 건강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같았죠. 통계적 예외는 존재합니다라는 문장이 붙었지만 예외는 늘 숫자 뒤에 숨어버립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 비흡연 젊은 여성의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 5% 안에 제 딸이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딸의 얼굴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금발 머리카락이 빠졌고 체중이 8kg 줄었으며 밤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에밀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전 그 손목의 진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포크를 드는 손이 예전과 달랐어요. 접시에 닿기 직전 0.5초의 망설임이 보였죠. 저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는 시간을 사지 못합니다. 대신 선택의 폭을 사는 거예요. 런던 메이페어의 타운하우스, 코츠월드의 주말 별장,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계좌. 이 모든 게 딸 앞에선 무의미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최고의 의료진이었지만 그 의료진이 내놓은 답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의 CT 영상 USB와 진단서 사본 3장을 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는 단어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확신이 강할수록 질문은 더 필요하니까요. 저는 25년간 부동산 딜을 성사시키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일수록 반대편을 한 번쯤 봐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을 정하는가? 왜 검증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가? 조직 검사는 한 번이면 충분한가? 영상 판독은 한 사람이면 되는가? 왜 성장 속도에 대한 질문은 없었는가? 왜 하필 제 딸인가?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비서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제 곁에서 일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익숙했죠. 전 세계에서 폐암 오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을 찾아봐요. 특히 젊은 비흡연 환자 케이스에서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았던 거죠.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나흘 뒤 A4 용지 12장짜리 리포트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일본의 국립암센터, 싱가포르의 종합병원,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특이한 건 한국 병원들의 희귀암 진단 정확도였습니다. 수치가 다른 나라보다 7%포인트 높았죠.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7%. 작아 보이지만 딸의 생명 앞에선 우주만큼 큰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태평양 너머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요. 한국행 티켓을 예약한 건 에밀리였습니다. 아빠 K-팝 콘서트 보러 가고 싶어요. 죽기 전에.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목적을 바꿨어요. 여행이 아니라 검증, 감상이 아니라 확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질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판은 영어와 한글로 명확했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런던 히드로처럼 혼잡하지 않았고 보스턴 로건처럼 느리지도 않았죠. 에밀리는 휠체어 없이 걸었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요. 강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눈여겨본 곳이었죠. 병원 접근성, 약국 밀도, 응급 서비스 반경. 부동산 전문가의 눈으로 본 최적의 위치였어요. 에밀리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낮은 산이 보였죠. 아빠, 공기가 다르네요. 에밀리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감상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살아있다는 표정. 런던의 습한 공기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이었지만 에밀리의 호흡은 분명 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옷을 갈아입다 옆구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통증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통증은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 뭔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노트북을 꺼내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증상.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실사처럼 작은 이상도 놓치면 안 되죠. 보스턴 의사는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CT에서 폐 주변 림프절이 의심스럽다고 했죠. 그런데 에밀리가 가리킨 위치는 그보다 아래였습니다. 옆구리, 갈비뼈 끝 부근. 저는 가방에서 조직검사 요약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영문 5페이지. 문장들은 단정적이었지만 세부 항목 사이에 빈 공간이 보였어요. 종양 성장 속도는 한 줄, 경계 형태는 불규칙이라고만, 전이 판단은 영상 소견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끝났죠. 25년간 계약서를 읽어온 사람의 눈에 이 문서는 불완전했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으로 뛰어넘은 느낌. 미국과 영국의 권위 있는 병원이었지만 권위가 디테일을 대신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한 한 번은 다시 본다. 영상과 조직을 처음 보는 눈으로. 편견 없이. 이 도시는 에밀리에게 묘한 안정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확신을 흔드는 작은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레지던스 로비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OECD 국가 중 CT와 MRI 보유율 1위. 의료 분쟁 발생률은 낮은 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어요. 에밀리는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아빠, 여기 커피 진짜 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반만 마셨어요. 입맛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도 표정은 런던에 있을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관광객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만약 여기서도 같은 대답이 나온다면, 만약 6개월이라는 시한이 확정된다면, 그땐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응대, 예상보다 정확한 영어. 담당자는 에밀리의 상황을 듣고 3일 뒤 예약을 잡아줬어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빨리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3일.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일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에밀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열이 분명했어요. 체온계는 39.2도를 가리켰죠. 항암 치료 중인 몸의 고열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레지던스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즉시 응급번호로 연결해줬습니다. 통역이 연결됐고 상황은 짧고 정확하게 전달됐어요. 22세 여성, 폐암 항암 중, 고열 39도. 구급차는 1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평균 20분, 보스턴에서는 15분이 걸렸던 기억이 났죠. 이 속도는 낯설었어요. 위급함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역할이 명확했어요.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고 다른 간호사가 체온을 재고 의사가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했죠. 감염을 먼저 잡고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느꼈어요. 여긴 절차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움직인다고요. 항생제 주사가 시작됐고 에밀리는 천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영어가 유창했죠. 미국에서 가져온 영상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말기 폐암의 패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단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설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알아봤죠. 단정은 문을 닫습니다. 가설은 문을 열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종양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기 폐암이라면 주변 조직으로 불규칙하게 침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케이스는 경계가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성장 속도도 기록을 보니 3개월 전 영상과 비교했을 때 크기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장 속도. 바로 제가 보스턴 진단서에서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었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희귀 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재검이 필요합니다. 정밀한 조직 검사와 추가 영상이요. 그날 밤 에밀리는 병실에서 잠들었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은 깨끗했어요. 간호사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자주 들러 상태를 확인했죠. 설명은 간결했고 질문은 환영받았습니다. 런던이나 보스턴의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태도였습니다. 권위보다 확인을 택하는 태도.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요. 세계 최고 병원이라는 곳들이 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을 이곳 의사는 30분 만에 의심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봤을까? 한국은 인구 대비 병원 방문 횟수가 세계 최고라고 했죠. 그 말은 곧 의료진이 더 많은 사례를 본다는 뜻입니다. 희귀한 케이스조차 여기선 두 번째일 수 있어요. 경험의 밀도가 다른 겁니다. 그 의심이 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열은 내렸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딸이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준 건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질문할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밀 재검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 결과가 모든 걸 바꿀 수도 혹은 희망을 완전히 꺾을 수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내부는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접수를 마치자 대기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예약해도 30분은 기본이었죠. 담당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의료 용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PET-CT와 조직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미국 샘플도 함께 재분석할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전 결과를 전제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PET-CT는 최신 장비였고 조직 검사는 초음파 유도하에 정밀하게 시행됐어요.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흘 뒤 결과 상담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서울을 걸었어요. 강남의 거리, 한강공원. 이 도시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정교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였죠. 목요일 오후 2시 우리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상 자료를 모니터에 띄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이건 암이 맞습니다. 좋은 소식은 말기 폐암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죠. 카르시노이드 종양입니다. 폐의 신경내분비 종양이에요. 매우 드문 케이스죠. 전체 폐암의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특히 젊은 비흡연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드물고요.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의사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일반 폐암은 몇 개월 사이 크기가 2배로 커지지만 카르시노이드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자랍니다. 에밀리 씨의 경우 3개월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이로 의심됐던 림프절은 단순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실제 전이는 없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개월 전 보스턴 진단, 말기 전이 수술 불가. 그 모든 게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희귀한 케이스를 일반적인 폐암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럼 치료는요? 제가 물었죠. 수술 가능합니다. 의사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종양의 위치도 좋습니다. 완전 절제가 가능해요. 수술 후 예후는 매우 양호합니다.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고 조기에 완전 절제하면 완치율도 높습니다. 에밀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분노가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왜 보스턴에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왜 런던에서는 재검을 권하지 않았을까? 왜 성장 속도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희귀 종양 가능성을 배제했을까? 그러나 분노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25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배웠어요. 과거를 탓하는 대신 미래를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수술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합니다. 흉곽경 수술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최소 침습이라 회복이 빠릅니다.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고요.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창문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였어요. 확신이 균열을 보였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그게 생명을 구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규칙적이었고 소음은 낮았어요. 에밀리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말기라는 단어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가능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데이터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질문을 허락한 과정 때문이었죠. 보스턴 의사들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론을 먼저 내렸어요. 여기 의사들은 의심을 먼저 품었죠. 그 순서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 곁에 앉았어요. 당연해. 하지만 두려움과 위험은 달라. 위험은 계산할 수 있어. 지금 너의 위험은 낮아.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아빠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확신하지 못했어.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확신이 너무 빠를 때 확인이 필요하거든. 에밀리는 웃었어요. 아빠답네요. 부동산 실사하듯이. 맞았습니다. 저는 딸의 생명도 부동산 프로젝트처럼 다뤘어요. 감정보다 데이터, 직관보다 검증. 다음 날 아침 6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에밀리의 팔에 수액 라인을 연결했어요. 마취과 의사가 와서 절차를 설명했죠. 모든 게 예정된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정확성에서 안정을 느꼈어요. 7시 30분 에밀리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딸이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죠. 그러나 손은 떨렸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달랐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었죠. 대기실에는 5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각자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각자의 기도를 속삭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보면 마음이 안정됐거든요. 그러나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3시간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러나 1분마다 확인했습니다. 2시간 반, 3시간, 3시간 10분. 왜 늦어지는가? 문제가 생긴 건가? 3시간 2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주변 조직도 깨끗합니다. 림프절 샘플도 채취했는데 육안으로 봐선 전이 소견이 없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3시간 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어나나요? 제가 물었죠. 1시간 뒤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그때 면회 가능해요.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딸부는 강합니다. 회복도 빠를 거예요. 1시간 뒤 저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 얼굴을 알아봤죠. 아빠.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다 끝났어. 제가 말했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어.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울 뻔했어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면 안 되니까요. 대신 딸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에밀리의 호흡 소리가 들렸거든요. 규칙적이고 안정된 숨소리. 그 소리가 저를 잠들게 했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전환의 중심에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에밀리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지만 딸은 스스로 걸으려 했어요. 천천히. 제가 말했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수술 자리가 아팠을 텐데 표정을 참았어요. 회진 시간 집도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 흉터는 작았습니다. 세 군데 각각 1cm 정도 깨끗하게 아물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죠. 생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이대로면 일주일 안에 퇴원 가능해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일을 해온 손이었어요. 안정적이고 정확한 움직임. 손은 많은 걸 말합니다. 에밀리의 생명을 구한 손. 망설임 없이 종양을 제거한 손. 그 손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조직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전형적인 카르시노이드 종양 저등급입니다. 림프절에 전이 없음. 절제면 깨끗함. 추가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정기 검진만 하면 돼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재발 가능성은요? 의사는 솔직하게 답했죠.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요. 5년 내 재발률은 5% 미만입니다. 정기적으로 CT 찍으면 조기 발견 가능하고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두려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밀리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날씨는 맑았고 공기는 시원했죠. 아빠, 여기서 회복하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이 치유에 영향을 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고 필요한 만큼만 도왔죠. 에밀리의 자립을 존중했습니다. 런던 병원에서는 모든 걸 대신 해주려 했어요. 여기선 환자가 스스로 하도록 격려했죠. 그 차이가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닷새째 최종 퇴원 검진이 있었습니다. X-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죠. 영국으로 돌아가도 되고 일주일 더 서울에서 회복해도 됩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이에요.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어요. 일주일 더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급하게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집도의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영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정기 검진 잊지 마시고. 그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악수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그러나 그 당연함이 런던과 보스턴에선 일어나지 않았어요. 질문하는 것, 재검하는 것, 희귀 케이스를 의심하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해야 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았죠.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의료의 수준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태도가 시스템이 경험이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건물은 높았고 입구는 분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들어가고 결과를 받아 나왔죠. 이곳이 에밀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곳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확신보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 곳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레지던스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올 거예요. 검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더 머문 서울에서 에밀리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엔 레지던스 근처를 산책했고 닷새째엔 한강공원까지 걸었죠. 숨은 고르게 돌아왔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를 택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그 반복이 안정이 된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이 치유를 돕는다는 것도요.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옆구리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저녁 처음 이상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빠 기억나요? 여기가 처음 이상하다고 했던 곳. 딸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그때 아빠가 노트북에 기록하시더라고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작은 이상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부동산 실사처럼 사람 몸도 신호를 보내거든.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만약 아빠가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만약 한국에 안 왔다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한이 확정됐을 테고 항암으로 몸만 상했을 겁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요. 보스턴 의사들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그냥 몰랐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들도 최선을 다했어. 다만 경험의 범위가 달랐던 거야. 희귀한 케이스는 자주 보지 않으면 의심하기 어려워. 우리는 한강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강은 천천히 흘렀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탔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이 도시는 우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확인할 시간, 질문할 시간, 그리고 살 시간을요. 귀국 이틀 전 저는 서울대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집도인은 바빴지만 잠시 시간을 내줬죠.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해야 할 것들을 했을 뿐이에요. 표준이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영국과 미국에서도 표준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도 경험의 차이일 겁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병원 방문 빈도도 높죠. 그래서 희귀 케이스도 상대적으로 자주 봅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경험의 밀도. 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술은 글로벌화됐어요. CT 장비도 수술 방법도 항암제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험은 로컬이에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봤는지,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를 다뤘는지, 그게 차이를 만들었죠. 마지막 밤 저는 레지던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어요. 이 도시를 떠나면 다시 올까요? 에밀리의 정기 검진 때마다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곳은 제게 교훈을 줬거든요. 확신을 늦추고 빈칸을 남겨두는 용기. 모든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일 때 한 번 더 묻는 습관. 권위를 존중하되 맹신하지 않는 자세. 이 모든 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빠, 다음엔 여행으로 올게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제게 준 것들은 작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질문의 힘, 검증의 가치, 그리고 빈칸을 남겨두는 지혜. 이것들이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습니다. 전형적인 영국의 가을이었죠. 에밀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집이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집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메이페어 타운하우스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가죽 소파의 냄새. 그러나 무언가 달랐어요. 제가 달라진 거였죠.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런던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서울의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건넸어요. 의사는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카르시노이드였군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스턴 병원에도 결과를 보냈습니다. 회신이 왔어요. 짧았지만 정직했죠. 재검을 권했어야 했습니다. 향후 유사 케이스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니까요. 한 달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요. 해외에서 중증 진단을 받은 이들이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특히 희귀 질환, 오진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에 집중하기로 했죠. 밀포드 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무실은 런던에 두고 협력병원은 한국에 만들었어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파트너가 됐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했죠. 이건 기부가 아니었어요. 투자였습니다. 다음 생명을 살릴 가능성에 대한 투자. 첫 번째 케이스는 석 달 뒤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50대 남성이었어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그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재검 결과 만성 췌장염이었어요. 암이 아니었죠. 그는 울면서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었어요. 에밀리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은행 인턴십을 재개했고 주말엔 친구들을 만났어요. 가끔 옆구리를 누르며 생각에 잠기곤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었습니다. 6개월 뒤 첫 정기 검진을 위해 우리는 다시 서울로 갔어요. CT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제발 소견 없음. 에밀리는 웃었고 저는 안도했죠. 검진을 마치고 우리는 명동을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진짜 관광객 같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관광이야.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저는 서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도시를 몰랐어요. 지금은 이곳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됐습니다. 에밀리의 생명을 구한 곳, 그리고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곳, 확신을 늦추는 것,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권위를 존중하되 맹신하지 않는 것, 이 원칙들이 이제 제 삶의 기준이 됐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저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귀국 비행기에서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재단 일 계속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이건 내 새로운 일이야.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나중에 도울게요. 돈 많이 벌어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도. 1년 전 이 손이 차가워질 뻔했죠. 그러나 지금 이 손은 따뜻합니다. 질문 덕분에, 확인 덕분에,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덕분에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신을 늦추고 질문을 앞세우면 삶은 다시 열립니다. 그 선택을 저는 다음에도 반복할 겁니다. 밀포드 재단을 통해, 제 삶을 통해,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생명은 확률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